슐츠 슈타펠, 더 잘 알려진 이름인 SS는 제2아이차 세계대전 동안 아돌프 히틀러 휘에서 활동한 중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한 SS는 히틀러의 개인 경호원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무차별 감시와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악명 높았다. 더 나아가 SS는 홀로코스트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다른 희생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SS로 알려진 이 살아있는 괴물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SS는 1925년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히틀러가 행사에 참석할 때 정치적 경쟁자와 시위대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부대는 처음에는 슈츠코만도 보호 지휘부로 불렸지만 슈투름 슈타펠 돌격 비행대 을 거쳐 최종적으로 슈츠 슈타펠 보호부대로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여러 나치 당원들이 이 부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행동 능력이 종종 당의 또 다른 중군사 조직인 슈투츠아 베일롱, 즉 갈색 셔츠단, 그들의 제복 색깔 때문에 이렇게 불림에 통제해 있었기 때문에 SS의 많은 대원들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회원 수가 1000명에서 28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SA는 사실상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27년 아인하르트 하이든이 SS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초기 나치당 멤버 하이든은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부대원들에게 당일에 관여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소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엘리트 특수부대를 만들어 더욱 은밀한 작전 수행을 추구했다. 하지만 부대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든이 SS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 그는 하인리히 힘러를 부관으로 임명했고 힘러는 하이든보다 더 인기를 얻으며 SS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9년 하이든은 SS 지도자에서 해임되고 힘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이든처럼 힘러도 SS를 엘리트 부대로 만들고자 했으며 나치당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갈 인종적으로 순수한 부대로 구상했습니다. 그는 SS가 무한한 권력을 지니고 당내 최고 조직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의 지도 아래 이 부대는 번창했으며 첫 해에만 회원 수가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SS는 히틀러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매우 충성스러운 조직이었고 1933년 초에는 무려 5만 명의 회원을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히물러는 SS 융커슐레를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SS 대원들은 리더십, 이념 주입, 군사교육 등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수업에서 SS의 무자비함과 잔혹성이 크게 강조되었고 이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런 가르침은 SS 장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SS가 히틀러 정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을 제거해 독일 사회를 개선하리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종적 엘리트로 인식했다. 나치당에서 가장 엘리트 조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SS 대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균 가정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급여와 큰 집을 받았다. 아리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SS 대원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SS가 1925년에 창설 초기였을 때 지원자들은 아리안 혈통을 증명해야 했지만 결국 이 기준은 점차 폐지되었고 장교 후보자들은 최소한 조부모가 아리안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이후 SS는 독일 내에서 경찰 국가를 세우고 독일의 법집행 기관 역할을 맡았으며 SS 내의 많은 조직들이 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34년 SS와 새로 설립된 게슈타포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은 장검의 밤 동안 에른스트 어람을 포함한 SA의 많은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살해했습니다.
이로써 극도로 폭력적이었던 SA는 히틀러의 권력에 대한 위협에서 제거되었고 SS는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SS의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었다. 이 조직은 보안, 인구 정책, 정보 수집, 감시뿐만 아니라 결혼을 원하는 SS 장교들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독일 거주민이 진정한 독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도 맡게 되었습니다. 독일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일자리, 배급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4년 후 1938년 11월 9일 밤 SS는 게슈타포와 크리포, 사이포 같은 여러 경찰 조직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력의 밤을 조직했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의 밤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소유의 재산과 사업체, 유대인 회당을 파괴하고 묘지와 무덤을 훼손하고 약탈했으며 유대인 재산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화도 저질렀습니다. 게슈타포 수장 하인리히 하이드리히는 한때 히물러의 부관이자 수제자로 수정의 밤 사망자가 36명에 불과하다 주장했으나 현실적 추정에 따르면 약 2,000명 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3만 명의 유대인 남성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추가로 2,500명이 다음 몇 달 동안 사망했습니다. 크리스탈라우트로 알려진 수정의 밤은 SS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SS는 규율 있는 조직에서 공포를 심는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히틀러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투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SS는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SS의 전투부대인 SSVT와 처음에는 히틀러의 개인 경호부대로 시작했지만 1939년에 대규모 정예 전투부대로 성장한 LSSAH는 모두 공격에 성공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부대 모두 전쟁 초기부터 과도한 폭력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LSSAH는 아무런 도발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다양한 살인과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원이에서 50명의 폴란드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뒤 즈워체프에서 20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아이들도 용서하지 않았고 5개 이상의 다른 폴란드 마을에서도 공격이 있었으며 그해 9월에는 크라쿠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학살도 자행되었다. SS는 엄청나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준비와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독일군의 많은 지휘관들은 SS 부대의 사망률이 다른 부대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SS 장교들이 훨씬 더 무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신더는 나중에 SS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공격 시 광적인 무모함, 적의 공격에 대한 자살적인 방어, 그리고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저지르는 잔혹한 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행동이 SS 전체의 정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침공 후 SS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후 SS 부대인 아인자츠 그루펜에 의해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은 전쟁 기간 동안 집단 학살을 자행한 중운사적 죽음의 분대였습니다. 이 특별한 부대들은 기존 SS 대원들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서비스 보안 서비스, 그리고 경찰의 장교들로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39년 말까지 활동가, 학자, 교사를 포함해 6만 5천 명이 넘는 폴란드 시민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독일군 지도자들이 SS와 그 여러 부대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반대는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비판이 군대의 구식 기사도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게슈타포의 지도자 하이드리히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총통의 특별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SS는 더욱 확장되었지만 새로 창설된 많은 부대들은 군대의 작전 통제에 두어야 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SS는 무장 부대의 자체 모집 및 보급 체계에 대한 통제권도 받았습니다. 이후 두 개 부대는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전투에 참전했고
LSSAH와 SSVT는 네덜란드 지상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전쟁 내내 다양한 SS 부대가 필요한 곳마다 파견되었습니다. 5월 하순에는 이들이 제7기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해협을 향해 진격했고 5월 27일에는 르파라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 학살에서 97명의 영국군이 항복한 뒤 총살당했고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81명의 영국군과 프랑스군, 이 항복한 후 살해당하는 베르무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독일군 지휘관들로부터 받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전쟁 중 SS의 행동에 매우 만족했다고 전해지며 다시 한번 이 조직의 확장을 허락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대 중 하나인 SS 바이킹 부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의 지원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SS의 두 부대가 판처군단에 배속되었다. 버그라드에서 한 집단이 항복한 후에도 폭력이 계속되었고 SS 부대는 폴란드에서처럼 인지를 잡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체포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943년에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도착하자마자 가스실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스 유대인 중 오직 20%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SS는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홀로코스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수용소에서 근무한 장교들은 그들이 쓴 모제 해골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머리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1933년 히물러는 SS 일원 터더 아이허를 다우 강제 수용소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 수용소는 최초로 개설된 곳 중 하나로 독일 남부 다하우 마을 근처 옛 탄약 공장 부지에 있었다. 이전에는 정권의 희생자들을 수용하고 감금할 수 있는 더 작은 수용소들이 여러 곳에 세워졌지만 다하우 수용소는 그 작은 수용소들에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해에 아이허는 해골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고 1935년에는 히틀러로부터 추가 수용소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과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1939년까지 6개 수용소가 건설되어 2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했지만 전쟁 말에는 그 수가 7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나 민족 혹은 성적 지향이나 다양한 장애와 같은 다른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SS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1천만 명 이상의 슬라브인을 포함해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설계자는 SS 지도자 히물러와 게슈타포 지도자 하이드리히였습니다. SS의 임무 중 일부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주의자, 노동조합원, 종교인, 공산주의자 등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SS는 나치 전쟁 범죄의 대부분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작가인 리처드 로저는 아인자츠 그룹펜 부대원들이 도덕의 경계를 벗어나 있었고 자신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며 판사, 배심원, 집행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고 관찰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었다. 1941 연소련 침공 당시 이 부대들은 바펜 SS, 경찰, 군대 등 다양한 다른 부대들과 함께 폴란드와 소련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학살은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침공 이전에 소련에는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 중 200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발칸반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유대인 없는 나라, 즉 유덴프라이로 선언되었고 세르비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덴프라이라는 용어는 유대인이 없다는 뜻으로 나치가 어떤 지역을 정화했다고 간주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동식 가스실, 즉 가스벤이라고도 불리는 장치는 1939년에 대규모 학살 작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희생자 수가 너무 많아 총살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넣는 부하들이 대량 학살로 받을 영향을 걱정했다. 가스배는 처음 병원 환자 살해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히틀러 정권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사회의 오점이자 번식에 부적합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식 가스실이 SS에 도입되었지만 이후 시신을 치우고 매장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겨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SS 장교들이 직접 하지 않도록 종종 죄수들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1939년 이후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독일인과 유대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나치 정권이 사용한 억압, 강압, 폭력이 증가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가 증설되고 기존 수용소는 확장되었으며 캠프 내 조직적 학살이 더욱 효율화되었습니다. 이는 농약 치클론 B나 치명적 배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실 도입으로 한 번에 수백 명을 살해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나치가 폴란드 유대인 학살을 위해 세운 계획으로 이에 따라 특별 절멸 수용소들이 도입되었고 1942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벨제츠, 조비부르, 트레블링카 세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을 가스실과 화장터에서 일하게 한 뒤 결국 그 죄수들마저도 살해했습니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1942년 3월부터 1943년 11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47만 명의 유대인들이 불과 100일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SS가 사용한 시스템 때문에 장교들은 필요에 따라 그리고 부상당한 대원을 배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조직원이 수용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많은 관계자들은 SS 전체가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한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1942년 10월 하인리 힘러는 소련에 있던 건강한 수감자들을 대거 독일로 이송하여 독일 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나치 독일 전역에서 노예 노동이 만연했으며 전체 노동력의 20%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각지에서 나치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착취당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들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나치의 학대와 기타 가혹한 대우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이들은 연합군의 폭격과 포격 기간 동안 사망했습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러한 노동 환경 때문에 특히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 말기, 그 나라 인구 절반이 사망하거나 강제 이주되었다. 제3제국. 이 붕괴된 후 SS는 해체되었지만 조직의 많은 구성원들은 여전히 히틀러의 교리에 동조하는 충성스러운 나치였습니다. 1945년 5월 21일 힘러는 도주 시도 중 영국군에 체포되었으나 청산가리 캡슐을 삼켜 자살했다. SS의 또 다른 고위 관리인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는 오스트리아 SS 부대의 일원이었으며 바이에른 알프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946년에 2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연합군과 해방된 포로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나치 정권이 저지른 잔혹함과 폭력에 대한 보복을 원했으며 SS 대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이러한 보복을 실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체포된 많은 SS 장교들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살해당했다. 1945년사 월다우 강제수용소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미군 병사들은 남아있던 SS 경비원 여러 명을 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같은 달 영국군은 많은 SS 장교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만 지급하고 쉬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강요받았고 속도를 늦추거나 거부하면 총검으로 맞거나 찔리기도 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헤르만 괴링, 게슈타포 창설에 기여한 인물,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나치당 외무국장, 알베르트 슈페어, 군수 및 전쟁 생산부 장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최고 당직자들이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음모, 침략 전쟁 수행,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중 12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그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일부는 처형되기 전에 자살했고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이들도 복역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SS 장교들은 지도자들의 유죄 판결 후 재판을 받았고 대부분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합당한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약 40명의 장교와 경비원들이 재판을 받고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2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6년부터 1949년 사이 3만 7천 명의 전직 SS 장교들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교수형이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지 않은 수천 명의 장교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도피했다. 냉전 기간 동안 이들 전직 SS 대원들 중 일부는 소련과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고용되기도 했습니다.